서울의 아파트값이 매년 고공행진하고 관련 부동산 대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입니다. 아파트는 욕망의 상징이고 꿈의 실현 그 자체입니다. 서울의 아파트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아파트는 재산이 증식될 가능성이 있는 미래 가치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한국인의 부동산 사랑은 조선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1392년 조선을 건국하며 수도가 개성에서 한양으로 옮겨집니다. 조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도시시설은 궁궐, 종묘, 도성이었습니다. 도성은 한양을 둘러싸는 단단한 방어 역할을 했습니다. 백성의 이주도 착착 진행되어 한양은 수도로서 최고의 권위와 모습을 갖춘 조선 최고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후기 조선 정부는 백성에게 안정적인 거주권을 주려고 택지도 무상분배하는 등 힘을 기울였습니다. 부동산 정책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 정책을 통해 가가호호 백성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누가 어디에 몇 명이나 사느냐가 호구조사의 기본이었습니다. 참고로 세종대왕은 토지에 대한 조세법을 개정할 때 여론조사를 진행한 최초의 왕입니다. 그는 토지 비옥도를 기준으로 토지를 등급에 따라 나눠 세금을 부과하는 정액제를 발의했습니다. 이때 세종대왕은 5개월간 전국 17만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 압도적인 찬성이 나온 지역부터 시행합니다. 그 당시에 17만 명에게 여론조사를 했다는 것은 당시 조선이 인구 통계가 정확했다는 것이고 행정력이 짱이었다는 의미였죠. 문제는 나라가 풍요로워지며 인구 한양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는 것입니다. 세종대왕 때부터 이 현상은 심해졌습니다. 너도 나도 한양으로 인구가 몰리자 한양의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처음 서울을 수도로 삼았을 때 전체 면적은 약 500결이었습니다. 약 10만 명 정도가 살기 적합한 크기였죠. 그러나 개국년에 554만 명이었던 인구가 세종대에는 672만 명으로 증가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한양을 동경하게 됩니다. 아름답구나, 이 얼마나 화려한가. 일찍이 옛 도읍지를 차례로 여행했지만 산수와 문명이 한양을 능가하는 곳은 없었네. 한양은 정교가 시행되는 사방에서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 아닌가. 이렇게 한양의 주거지가 부족하자 도성 곳곳에 무허가 집이 난립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정부는 행정구역도 다시 만들어보고 불법가옥도 철거하고 영세민가옥도 만드는 등 다양한 대책을 쏟아냅니다. 세종 때는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조선시대는 초가집이 대세였을 것 같지만 기록에 따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당시 벼라요라는 기관을 만들어 기와를 저렴하게 보급했는데 이러자 세종대 가옥 70%가 기와집이 되었습니다. 흡사 아파트에 몰빵하듯 너도 나도 초가집을 헐고 기와집에 살고자 했죠. 특히 견편방 지역은 한양의 다른 지역보다 땅값이 4배나 비싸서 기와집들이 더 다닥다닥 붙어있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청진동, 공평동, 인사동, 세계동입니다. 이곳은 당시 대한민국의 강남 3구에 버금가는 최고의 주거지이자 시전이었습니다. 의금부나 전의감 같은 관청도 있었지만 순화궁이나 죽동궁 등 왕실 궁각까지 있을 정도였죠. 비싼 건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1억 2천이니까 2주 빠지고 했다가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럼 1억 2천에 사면 4억 8천 정도. 뭐 집 정도 전세로 들어가겠네. 다 가져가세요. 다. 좋아요. 한양의 집값에 얽힌 재미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1700년대 서울 남대문 근처 창동에 살던 유만주라는 서생이 매일 일기를 적었는데 집을 사기 위해 노력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창동의 초가집에서 명동의 기와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원래는 북촌으로 가고 싶었지만 비싸서 대안으로 명동을 택합니다. 거의 1년간 집을 보러 다니다 결국 명동 기와집을 2,000냥에 구매합니다. 약 125개월의 생활비, 지금 돈으로 무려 13억 원입니다. 이렇듯 당시 집값도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집주름의 농간으로 비싸게 구매한 걸 알고 당황한 유만주. 결국 1년만 살고 다시 창동으로 이사하게 됩니다. 그는 한양의 집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북동을 지나가다 보면 큰 저택과 멋진 건물들이 많다. 문호를 마주하고 있는 집들마다 높고 편하고 툭 트여있다. 혹 말하길 시골에는 값이 1,000금이 넘는 집이 없고 100여금만 넘어도 사치하다고 손가락질을 받는다 한다. 일찍이 듣기로 서울의 큰 재물은 집값에 들어가 있고 시골의 큰 재물은 환국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참 맞는 말이다. 이렇게 한양은 동경과 성공의 장소였습니다. 실학가이자 시대의 천재인 다산 정약용 선생도 자식들에게 서울에서 살 것을 당부할 정도였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이 되어 너희들에게 아직은 시골에 숨어서 살게 하고 있다만 앞으로는 서울로부터 10리 안에만 살게 하겠다.
집안의 힘이 쇠락하여 서울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재산이 조금 불어난 이유 들어가도 늦지 않다. 조선시대 왕들은 한양 집값 잡기의 골몰에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먼저 신분별 품계별로 소유할 수 있는 가옥의 규모를 제한하기 시작합니다. 관상감, 즉 토지과 공무원이 돌아다니며 문제가 되는 가옥들은 보상 후 철거시키며 공간 확보를 했습니다. 둘째,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한성 사대문 밖으로 한성을 넓히고 성저심리라 불렀습니다.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산 밑의 땅을 개간해 토지를 분할해 분양했다는 기록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중심지와 빈민촌이 형성됐고 지배의 위치로 출신을 유추하고 남산골 선비라는 명칭으로 비아냥거리는 사회풍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셋째, 위장 전입을 금지시켰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들이 한양 백성의 집을 뺏는 일이 생기자 생긴 법이었죠. 영조시대에는 아예 관리가 민가를 사지도 새도 못 들게 막자 지방에서 올라온 관리들은 천막을 치고 살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지방으로 발령받는 관리들은 한양의 집을 팔지 않고 처자식은 그대로 두고 지방에 내려갔습니다. 한양의 집값이 계속 올랐기 때문이죠. 넷째, 세입제도가 생겨납니다. 그전에는 집을 직접 짓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땅이 모자라니 조선 중기부터는 세입을 권장하게 됩니다. 집을 빌리고 일정한 돈을 내는 것으로 지금의 월세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임대주택 제도가 생겨납니다. 조선 중기부터는 정부가 땅을 사들여 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임대를 해줍니다. 또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큰 집은 3개에서 5가구로 분할해 임대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조선의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돈 있는 사대부들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하급관리와 중인들의 집을 여러 채 사들이며 무주택자들의 주거난을 부추겼던 탓입니다. 문어발식 주택 구매를 막기 위해 정부는 양반은 양반끼리, 중인은 중인끼리만 거래를 허용했고 1가구 1주택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정부가 세입자 현황에 대해 전수조사까지 하자 양반들은 노비를 중인으로 신분 격상까지 시켜주며 계약서 위조에 가담시켰습니다. 또 양반들은 여러 채 구입한 집을 중인들에게 임대했다는 임대차 계약서 위조까지 합니다. 결국 한양의 집값은 계속 오르기만 합니다. 장통방의 주택은 1719년 160량, 1764년엔 200량, 1783년엔 350량으로 서서히 오르다가 1800년엔 900량, 1830년 1205량, 1831년엔 1500량으로 급격히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100여 년 동안 10배가 뛴 셈입니다. 부동산 거래는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도 공인중개사가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각회나 거간, 집주름으로 불렸고 보기는 집을 소개한다 해서 사무실은 복덕방이라 불리웠습니다. 당시 매매 문서를 보면 도장, 사인, 거기에 손모양까지 그린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집주름은 전업은 아니고 주로 훈련도감에서 일하던 공무원인데 집 매매나 임차를 주선하고 양쪽으로부터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관례로 내려오던 복덕방은 1893년 고종 30년에 매매가의 1%, 세입의 0.5%를 받게 해 합법화되었습니다. 이제 한양의 기와집은 서울의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먼 훗날 우리의 후손은 현재의 아파트 열풍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일찍이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있었다. 너도 나도 서울의 아파트에 살고자 하니 하루가 다르게 가격이 폭등하였다. 법을 만드는 사람조차 서울의 아파트 여러 채를 가지고 있으니 모두들 아파트 외에 다른 주택은 거들떠도 아니 봤다. 부자들은 아파트를 서로 팔고 사며 가격을 올리고 건설사들은 분양으로 이익을 보고 은행들은 아파트를 구매하는 서민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이제 아파트는 시대의 유물이 되었다. 아파트가 편리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기 때문에 애초에 그곳에 살았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곳에 살고자 했습니다. 혹은 어느 동네 아파트가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기 때문이었다. 이제 아파트는 시대의 유물이 되었지만 아파트의 뒤를 이은 새로운 주거 형태는 똑같은 전철을 밟았다. 또 부자들은 여러 채를 구매하고 정치인은 법을 느슨하게 하고 건축사는 광고로 고급 이미지를 만들고 은행은 대출을 했다. 그 옛날 조선의 기와집처럼 말이다.